안녕하세요. 자, 오늘 확인학습 문제 2주차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비진입 표시 틀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원칙을 물었어요. 원칙. 그럼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혼자 호의 표시한 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맞는 문장이고. 자, 2번에서는 상대방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이 있다. 그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무효. 맞다. 이렇게. 자, 3번은 공무원. 이렇게 시험 지문에 공무원 나오면 공법행위가 나온 거고, 비진입 표시 규정은 공무원이 한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 준용된다. 여기가 틀린 표현.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했다. 그리고 민법 시험 공부하실 때는 적용, 준용, 유추 적용은 그냥 다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4번 문장은 진이는 이렇게 물었어. 진이는. 그럼 진이가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정으로가 아니다. 이래야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진이는 진정으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는 거니까 진이는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5번에 강박 나오면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입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박은 강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다가 정리하고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것만 익숙해지면 민법뿐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떤 과목이든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따라서 해보시라고. 자, 이번 문제는 통정허위 표시 틀린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 제목 정리를 잘 하시고 이 통정허위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이 통정허위와 관계에 대해서 각 지문에서 어디를 정리해야 될까를 물어본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야. 그럼 1번에서는 당사자 간 언제나 무효 이렇게 나왔잖아요. 통정원이니까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인 거지. 그 다음 2번에 나온 건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하고 통정허위, 즉 가장매매 사건 딱 두 군데만 나오는 용어인데 금전채권자라야만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 없다고 하고 통정허위, 가장매매에서 나오면 채권자 취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에서 물어본 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제3자는 당연히 몰랐을 걸로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 4번에 나온 건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이 나오면 이 상속인이라는 사람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상속인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을 상속했으니까 매수인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매매의 상속인은 가장매매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의인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싹 다 무효다라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자, 5번 문장. 이 5번 문장이 최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일단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전득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럼 전득자 사건이 통정허위에 나오면 한 명은 선의, 한 명은 악의인 사례가 100% 나와요. 그럼 앞에 정리해보면 제3자가 악이래. 그럼 여기까지는 제3자도 알았으니까 무효지만 전득자가 선이래. 그럼 전득자는 선이니까 선의의 제3자구나. 그럼 선의의 제3자인 전득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뭘 물었는지, 문장이 긴 것들은 끝에 가셔서 뭘 물었는지를 먼저 보고 전득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를 물었구나. 그럼 배운 대로 통정허위에서 전득자가 나왔을 때는 한 명은 선의, 한 명은 악의인 사안이 100% 나오니까 제3자가 악이라도 전득자가 선이면 이 사람은 선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풀 수 있게 훈련을 해두시라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번.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외운 사례인지 아닌지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사례는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사례니까 이렇게 정리하신 거야. 갑은 을에게 증여. 여기서 끝난 거야. 갑이 을한테 증여했대잖아요. 그럼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든 증여가 유효하게 된 거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예요. 그러면 이 사례는 증여에다가 유효라고 쓰고 을에다가 별표 딱 치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별표 치라는 건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표시를 미리 해두시라는 거지.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여기서 끝나는 사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즉 증여세를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해가지고 그럼 매매는 가짜로 한 거지. 을 명의로 등기를 했대. 그럼 매매는 가짜로 해서 무효일지라도 증여를 유효하게 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을에다가 별표 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는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대. 그럼 이 관계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라 병은 언제나 취득을 하는 거지 제3자 관계가 적용되는 사례 자체가 아니다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했거든. 그럼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먼저 풀 게 아니라 박스 안에 4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들어있구나. 그럼 이 사례는요. 기억, 니은만 정확히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억, 니은을 정확히 먼저 처리를 하시는 거야. 그럼 기억은 매매 계약은 무효. 매매는 가짜를 했으니까 무효. 맞네?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은 증여 계약은 유효. 진짜로 했으니까 유효. 이것도 맞다. 그럼 기억, 니은이 둘 다 옳은 문장이니까. 기억, 니은이 둘 다 들어있는 걸 먼저 찾아보시면 5번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5번이 다른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디귿, 니을도 다 맞는 문장이 나오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다 읽고 풀려고만 애쓰지 말고 사례 자체를 외워뒀다가 외운 대로 옳은 지문이 나오면 2개 정도 처리가 되면 일단 밑에 내려가서 조합을 추려보시라는 거지. 박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앞으로도 박스 문제 유형을 푸는 연습을 실제 기출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할 테지만 문제는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을 배우시고 익히셔야 돼요. 그럼 디귿 보면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이 사례는 을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사례라 그냥 유효인 사례야. 그러니까 병한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문장이고. 자, 리을에서 물어본 것. 또 병은 소유권 취득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가 나왔든 위에 이 사례는 유효인 사례니까 그냥 병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여기 앞에 내용을 꼼꼼히 읽으실 필요가 없는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례는 매매가 가장된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된 사례고 증여세를 면하려고 매매로 위장한 것뿐이라 이 사례는 통정의 사례가 아니라 유효하게 증여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사례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4번 문제. 문제가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전체를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갑을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갑과 을이 무슨 관계인지를 정리한다는 기분으로만 가볍게 보시는 거야. 이렇게. 갑은 을과 뭐 했는지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했대. 그럼 여기까지가 갑과 을이 통정 허위로 매매한 사건이니까 무효인 사례고 그리고 등기를 했대. 그럼 등기도 무효고. 그럼 이렇게 갑과 을이 통정 허위를 해가지고 무효인 사례가 나왔을 때는 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병과 매매하고 등기를 했대. 그럼 이 사건에서 중요한 데는 여기야, 여기. 모르는 병에다가 별표 치시는 거예요. 갑과 을이 통정허위로 매매해서 등기한 건 무효니까 여기까지는 갑이 소유자지만 허위 표시인 걸 모르는 병이 매매하고 등기하게 되면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에다가 별표를 딱 쳐서 소유자 표시를 해두고 정리된 대로 1번 질문부터 틀린 것을 찾아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자, 갑과 을은 매매계약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무효. 이행할 필요 없다. 맞고. 자,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그럼 병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유자라고 읽어야죠. 모르는 병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미리 별표 쳐놓으셨잖아 이렇게. 그럼 병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다. 3.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문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모르는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 4번 문장을 볼 때는 여기 증명. 시험 지문에 증명 입증이 들어있을 때에는 누가 증명해야 되냐가 맞냐 틀리냐를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이 4번 문장은 갑이 증명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무효 취소 사건에서는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람, 무효 취소를 주장할 자가 다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맞다고. 일단 병,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니까 갑이 자신이 소유자임을 병한테 주장하려면 병이 악의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은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번은 이제 병이, 즉 제3자가 선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3자라는 사람은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일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선이었으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병이 선인데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쟁점을 외운 거를 찾아서 정리를 해두고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못한다,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문제 5번. 착오. 틀린 거 고르래. 그럼 문제 제목이 착오니까 착오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시는 거야.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오전에 수업에서도 들었듯이 무효 취소에 있어서 입증 책임 문제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려는 자, 즉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전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 하나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취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무효 취소 문제에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의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그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 딱 하나만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외우시는 거야. 그럼 중대한 과실이 나왔으니까 효력을 부인하려는, 여기가 틀렸다고.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무효 취소에서는 입증 책임은 이거 딱 하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중대한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대.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알고 이용했다가 중요한 거야. 그럼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해설도 지문에 들어있어요. 중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게 더 나쁜 짓이라 이용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농지, 하천, 이게 키워드야. 대부분이 농지인 줄 알고 매매했는데 대다수가 하천이면 이건 중요부분 착오다라고.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맞다. 자, 4번은 여기 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요게 쟁점이야. 그러니까 이 판례 사안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판례 지문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저 착오라는 주제하에 외워둔 판례, 키워드가 있는 문장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거는 찾아질 것이고 그럼 외운 대로 정리하고 답을 하고 안 외운 문장들은 못 찾을 거예요. 그럼 판단하지 말고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알고 시험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정확히 외워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그럼 지분이 다소 부족, 약간 부족하되, 그럼 우리 판례는 수량이 부족하거나 지분, 토지 면적이 약간 부족한 게 있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그 다음 5번은 동기가 나오면 표시가 됐는지, 표시가 안 됐다면 유발 또는 제공됐는지 단어를 찾으시는 거야. 단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 단어 찾는 거야. 근데 동기가 나왔는데 상대방에 의해 유발됐대. 그럼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시켰으니까 이때는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중요분 착오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6번. 이제 사기 강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랬어요. 1번에서 물어본 건 침묵,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아무 말도 아무 짓도 안 한 게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원칙상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경우가 반드시 알려야 될 중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속일 의도를 가지고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 사안이 공동묘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말을 안 하고 숨기고 계약을 한 경우 이건 사기다라고 한 사건. 그걸 예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 문장에서는 여기서도 물어본 게 기망행위냐 아니냐를 물었어요. 사기냐 아니냐고. 그럼 외운 건지를 찾는 거야. 그러면 시가가 나와. 시가. 자, 여기가 수업 시간에 했듯이 시가가 나오는 데가 두 군데야. 착오에 나올 때가 있고 사기에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 시가가 착오에 나오든 사기에 나오든 시가, 이 가격이라는 건 매수하려는 사람이 가치평가를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인 것이지, 시가에 관한 착오를 중요분 착오라고 하지도 않고, 시가에 관해 묵비했다거나 시가에 관해서 다소 높게 허위로 고지를 해도 우리 판례는 사기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가가 나오면 사기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강박, 완전히 박탈, 모욕 이렇게 찾아서 표시하시면 돼요. 강박은 원칙상 취소 사유지만 심리적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선택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로 본다라고 판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안이고, 자 4번은 이제 제3자 사기로 문장이 출발을 하게 되면 끝에 질문을 먼저 보셔야 돼. 제3자 사기가 나오고 취소할 수 있냐를 끝에서 묻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3자 사기가 나오고 이 사기를 한 제3자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를 물어보면 이때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3자 사기가 나왔을 때 끝에 먼저 보시는 거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를 물었잖아요. 그럼 이때 확인할 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다. 이렇게 확인하시다. 이 부분이 옳은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5번 문장은 대리인이 기망한 게 나오면 대리인은 사기에 있어서는 본인과 동일시되는 당사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사기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적용하신 거야. 그럼 대리인 사기가 딱 정리가 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문장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여가 눈에 확 띄어야 돼요. 뭐가 하나여야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 라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여가 틀린 거예요.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5번 문장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 사항이에요. 자, 7번. 이제 이렇듯 의사표시에 관해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한 10문제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 이걸 종합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문제 제목에 딱 정해져 있잖아. 문제가. 비진이
동정어의 자고, 사기, 강박 이렇게 딱 한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표시와 관계된 쟁점들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종합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형태는 민법의 경우에는 열의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각 지문에서 쟁점이 뭔가 그 고유명사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1번에서는 착오가 나왔네. 착오 취소하여 손해를 입었대. 그럼 딱 떠올라야 돼. 오늘 그렸던 참이슬병. 착오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다. 억울하지 않냐. 그래도 현행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착오는 혼자 착각한 거니까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착오 취소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참이슬병을 한 병 그리고 술로 달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 그래서 있다. 여기가 틀린 거야. 일단 틀렸고. 자, 2번 문장. 겁나게 길어요. 그럼 이 문장은 끝에 물어본 게 뭔지부터 보셔야 돼. 물어본 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즉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어요. 근데 앞에 봤더니 이게 나와. 해제. 오늘 배우신 게 이거야. 계약이 해제가 먼저 됐더라도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해제된 후라도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몰취당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얘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냐를 물었고 앞에 쟁점이 해제가 됐다. 그럼 해제된 후라도 취소권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 판례를 적용해서 처리할 문제다. 그 다음 3번에서 또 착오가 나왔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대. 그럼 이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니까 착오는 혼자 착각한 거라 임의 규정이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면 약정대로 한다. 그럼 약정 자체가 유효니까 취소 않기로 했으면 취소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가 이 지문도 틀린 내용. 그러니까 착오는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간에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약속대로 취소 못하게 돼 있다고. 임의 규정. 그 다음 4번은 제3자 사기가 나왔어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끝에부터 보시라고 했잖아. 뭘 물었는지 취소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그럼 제3자가 사기쳤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최소한 알 수 있었어야 돼. 그럼 그걸 정리하실 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4번이 정확히 옳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그럼 이와 비교해서 좀 전에 6번에서 봤던 5번 문장. 대리인이 사기친 게 나오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하나여 나오면 틀린 거고. 제3자 사기가 나오면 제3자가 사기친 거니까 최소한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 자, 5번은 소송행위 나오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신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쭉 풀다가 틀린 데다가 답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에선 문제 전체에다가 크게 원을 그리고 원 안에서 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마지막. 자, 8번 문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랬다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도달이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라고. 그러니까 도달은 알았을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에 달한 걸 말한다고. 맞는 문장이고. 자, 2번은 눈에 띄는 단어가 제한 능력자가 눈에 딱 띄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수령을 했대. 그럼 제한 능력자가 수령한 건 얘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도달 효력이 없는 거야.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으니까.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다. 자, 3번. 딱 키워드로 하나 눈에 보이실 것? 사망이야. 사망. 그럼 앞뒤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사망이 나오면 전부 다 상속인한테 상속되는 것들만 나와요. 그럼 사망이 되더라도 상속인한테 효력이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사망했을 때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사망하더라도 효력 발생한다고. 상속인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이 문장은 민법 총칙만이 아니라 계약법 총칙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선 사망이 나오면 무조건 상속되는 거야. 상속인한테 효력이 있는 것만 시험범위예요. 사망 나오면 효력이 있다. 사망 나오면 계약 성립한다. 상속인한테 모두 승계된다. 이것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자, 4번은 연착, 불착. 그럼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연착, 불착됐다는 건 아예 도달이 제때 안 된 거죠. 그럼 도달 효력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이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다고. 도달 효력 없다고. 자, 5번은 눈에 띌 단어는 보통 우편이야. 그냥 우표 한 장 붙여가지고 빨간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었을 때, 그럼 이 보통 우표를 보냈을 때는 도달 추정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도달 추정할 수 없다. 맞다. 이와 비교해서 기억하실 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금요일에 도달된 걸로 추정을 하는 거고,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될 수는 없다고. 이 편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주차 하신 건데 절대 하루아침에 자유자재로 제가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돼. 단 한 주제에 한 지문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걸 막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 공식화 시켜드린 걸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외우듯이 키워드 중심으로 자주 반복해서 외우고 익히셔가지고 그 외우고 익힌 공식을 주어진 시험 문장에다가 그대로 표시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 그 습관, 그것만 계속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한 빠르면 4개월, 늦어도 보통 6개월 정도 훈련하신 분들은 민법 크게 어렵지 않게 6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